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부곤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위시로 해서 경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17일 청주의 경우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된 이후에 해제될지 여부를 두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난 6월 30일 정부는 청주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청주 조정 대상 지역 유지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향후 충북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또 충북 경제 성장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제 오른쪽으로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맞은편에 신용환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관련된 영상 하나 보시고 와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난 2020년 6월 국토교통부는 청주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나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 위축의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부동산 규제가 길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질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50% 이하로 축소되고 양도세 부담 강화와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조치가 너무 길어지면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와 고금리로 움츠러든 청주 지역 주택시장도 더 얼어붙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안 삽니다.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은 또 급락하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부동산 경기는 하락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경제도 안 좋다. 국토부가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규제 지역을 추가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청주시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조만간 조정지역 해제를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자, 청주가 이제 조정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뉴스를 어떻게 보셨는지 이것도 세 분 다 뭐 가볍게 듣겠습니다. 이번엔 박 교수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정보 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으로 가장 핫했던 세종 지역이 아주 근처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영향을 없어요. 받았다.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아직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규제 지역을 아직 해제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월 30일에 해제가 되긴 좀 어려웠고요. 다만 대전 지역 같은 경우도 아까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정부의 정책이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의 기능을 좀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청주 지역 같은 경우도 시장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조정 지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보면 과거 정부보다는 훨씬 더 발빠르게 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신 교수님. 지난 1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 매매가격 상승률이 충북이 인천에 이어서 전국 2위를 했어요. 네. 상당히 다른 지역 세종 같은 경우가 이제 급격히 하락할 때 충북은 지난 1년 동안 약 46%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전달까지 충북이 26개월 연속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 중에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꼭 청주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우리 충북이 외지인 소위 외지인이 사는 것 대부분 이제 투기적 수요겠죠. 네네. 10채 중에 4채가 외지인입니다. 그게 세종, 충남에 이어서 전국에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핫하게 예. 관심을 받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국에서 판단할 때 아직 청주 같은 경우는 해제하기가 좀 일렀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뉴스인데요. 네. 2020년 6월 19일 날 이제 조정 지역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 이전까지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청주가 미분양 관리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양이 안 돼갖고 국토부에서 저 관리할 정도로 이렇게 부동산 경기 침체됐었는데 딱 2년 동안 이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라고 판단해서 조정 지역이라고 정해서 이거를 네. 묶어놓는 거는 좀 장기적 추세를 봤을 때 좀 적절치 않다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동산이 생각보다 실물 경제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깊습니다. 예. 이게 부동산 경기가 실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실물 경기가 부동산에 영향을 주기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데 반대로 충북의 경제가 이렇게 소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제가 조금 위축되고 침체한다면 오히려 실물 경제가 좀 악화될 가능성도 예, 예.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요. 당시 지정됐던 배경을 잠깐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이건 누가 박 교수님 네.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지정 당시 이제 2020년 상황을 조금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특정 지역으로 중심해서 급등을 했고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단편적인 개발 호재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방사능 가속기 얘기 그때 또 네네. 막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단기적인 호재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짧은 시간에 급등했다라고 판단을 좀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국토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청주 지역으로 이제 주변에 세종이나 대전에 있었던 투기 자본들이 이제 청주로 유입되면서 청주도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보다는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한 어떤 부동산 시장의 교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좀 지정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급등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 예, 예. 이런 것들이 뭐 정량적이든지 정성적인 지표가 예. 돼서 그 당시에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 뭐 배경이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확하게 지정이 되려면 지정 요건이 분명히 있었어야 될 텐데요. 이거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네. 당시에 이제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된다. 요건 이제 필수 요건입니다. 네네. 직전 2개월간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해야 된다. 이건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선택 요건이고요. 예.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이제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이 있는데요. 지정 요건에 있어서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 지정 요건의 반대로 되면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현재 보면 단적으로 예를 들어 분양권 전매량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현재 지금 44% 이상 급락했거든요. 예. 급감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0% 이상 요건은커녕 완전히 마이너스로 예, 예. 40% 이상 떨어진 거니까 그리고 주택 거래량도 지정 당시보다 40% 이상 훨씬 떨어져 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런 요건들은 다 충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주의 경우에도 지정 해제 요건은 다 갖췄다고 네, 볼 수 있다라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선택적인- 분양 예. 이 부분에서의 경쟁률이 여전히 치열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그 예. 부분은 필수 요건은 아니라서 충분히 예. 이제 정성적 판단으로 해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유지가 되면서 결국 받게 되는 뭐 규제라든지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원장님도 이제 거래량이 이제 더 줄면서 실제로 가격에도 영향을 더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조정 예. 대상 지역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은 크게 금융 세제, 뭐 전매 제한이나 청약 뭐 이런 난데 규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소위 이 LTV와 DTI라는 건데 LTV라는 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자기가 집을 살 때 100% 현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대출을 껴서 사야 되는데 이게 50% 미만으로 예. 제한이 되면은 사실 이 수요자들이 자금 사정이 곤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총 대출 상환 비율도 50% 이내라는 건 자기 원리금 상환할 때 1년의 소득을 계산해서 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액을 규제하기 때문에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 굉장히 매수세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 기타 이제 분양권도 제한한 전매권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고 이렇게 되면은 이 주택 거래가 굉장히 위축되게 되죠. 예.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조금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반대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렇죠. 쪽? 예. 한마디로 그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 이게 대출의 필요가 없이 현금 자산 엄청 많은 사람들은 이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틈을 타서 네네. 이 뭔가 매수를 할 예. 수가 있죠. 그러게 되면 이제 사실 부동산으로 인해서 양극화 현상이 또 심화되는 요인이 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는 사실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사이에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규제와 시장의 힘이 어디가 더 클까? 네네.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는 시장의 힘이 더 크다. 예, 예. 그래서 시장의 힘을 이길 만한 규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힘을 무리하게 이렇게 억제하는 것보다 네네.
적절히 맞춰가면서 조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표현으로 영끌이 안 되는 상황이고 반대로 현금, 소위 총알이 있는 사람들은 더 네, 네, 유리할 수 있다라는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개인 부채가 1인당 부채가 약 1,400 평균적으로 전 국민 평균적으로 1,400만 원이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예. 상태에서 이제 금리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끌을 했던 사람들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거의 다 예. 주식, 뭐 가상화폐 이런 거 다 폭락한 상태니까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런 최소한 예를 들어 청주로만 국한해서 본다 그러면 예. 조정지역 해제 이런 것들이 일부 숨통을 터줄 수 있다.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취지 목적은 실수요자한테 혜택을 주고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단기 네네. 급등락을 막고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는 실수요자까지 제대로 사지 못하는 사고 팔지 못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예, 예. 우리 충북이 아주 재미난 게 있습니다. 주거 보급률이 전국에서 2위거든요. 경북에 이어서 112.8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런데 자가 보유율이 전국 평균보다 약 1.3배 이상 높아요. 충북이. 예. 그러니까 청주 같은 경우도 자가 보유율이 높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정 지역이 해제되기를 원할 확률이 예. 훨씬 더 높죠. 내 거를 사고 높군요. 팔고 예, 할 그 니즈가 예. 강한 거죠. 예. 여러 아까 정성적인 판단과 맞물려서 볼 때 예. 당국에서도 올 연말 이전이라도 해제할 필요가 있으면 해제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 연말 이전에라도 해제하도록 또 충북 도나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가 되면서 받는 불이익 혹은 또 얻게 되는 이득 있는 층. 예. 네,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주택 보급에 대한 부분의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보급이 잘 될 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두 가지 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를 계속하고 있죠. 지금은 가격이 상승기니까요. 근데 정부의 정책이 저는 어떠한 계층의 타겟팅을 뒀느냐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은 다주택자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다주택자가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있고 네네. 추가적으로 하나, 두 개 대출을 통해서 예, 예. 어떤 이득을 좀 보려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계층에 대한 타겟팅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에나 우리가 말씀하신 LTV나 DT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더 줍니다. 그래서 대출을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그 외 다른 뭐 청년 지원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도 있긴 해요. 해제가 됐을 경우에 아니요. 지정이 조정 됐을 대상 지역으로 예, 예. 있다손 치더라도요. 치더라도요. LTV 예. 규제를 받긴 하지만 예. 서민 실수요자들,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추가 포인트를 줘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해주는 일이 제도도 있다. 분명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규제를 할 때는 충분히 그거에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규제를 받는, 그러니까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들이 네네. 나는 서민이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거죠. 예. 내가 집 한 채 갖고 있고 한 채 더 사고 싶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집이 없고 내가 처음으로 집을 좀 사볼까 하는 분들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 그분들이 오히려 더 소수고 어떤 대중을 위한 정책이 아닌 상황이 되는 아니었다.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교수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규제 지역이 되든 안 되든 크게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적당히 살고 있고 적당히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하고 이제 맞물려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교수님도 처음에 이제 세종을 위시로 해서 뭐 대전이라든지 뭐 공주, 논산까지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이제 전반적인 여건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어떤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예, 신 교수님.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선제적 어떤 선행 지수 역할을 합니다.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당분간 이제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그 부동산 업계, 공인중개업계 이런 데들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가처분 소득에 대한 그 소비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지역 경제에
어떤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전반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사실은 이걸 풀어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선제적 조치, 한 스텝 네네. 정도 앞에서 조치를 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니까 충북도나 시에서도 연말 이전에 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꼭 해제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청주에서는 당연히 다시 요청을 할 입장일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신 교수님은 이제 그런 전망을 좀 해주셨고. 예. 다 아시다시피 올 연말에 모든 경제기관이 올해 경제 전망치를 전부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경기 침체가 이제는 가시화될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꼭 묶어둔다는 거는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부담도 있고 그리고 청주는 특별히 부동산 과열지구, 그러니까 조정지구로 될 만큼의 아까도 말씀드린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올 연말엔 거의 해제되지 않을까라고 낙관적으로 보는데 아마 그건 저희들도 노력을 좀 열심히 해야겠죠. 예. 박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뭐 저도 충분히 지자체에서는 이제 조정 지역 해제에 대한 건의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예, 예. 또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물 시장에 나가 보면요,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되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부동산 경기는 뭐 더 나락으로 예. 떨어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게 우려가 될 정도로 좀 심각한 수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방향성을 보면은 이제 규제 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인식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시장의 상황을 좀 더 인식을 하게 된다면 주변 지역과 맞물려서 예. 충분히 뭐 기간은 뭐 올해 말이다 내년 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대책도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규제를 통한 통제였다면 이제 좀 더 시장에 방점을 둔 그런 대책들이 나올 텐데 실제로 이제 지난 6월 21일이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내용 어떤 분이 잠깐 소개를 해 주실까요? 6일이 이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관계 장관 회의 등등을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죠. 네. 대표적인 그 대책이 상생 임대인 혜택을 강화하겠다. 상생 임대인이라는 거는 이제 작년 12월 20일부터 예.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증액 비율을 5% 이내로 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다음에 임차인의 혜택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공급 측면으로 보면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및 규제 지역에 대한 그런 조정안,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이런 주택 가격이 그동안 급등하고 이런 가운데 수요 공급 논리에서 네네. 공급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게 이제 가장 컸었는데요. 예, 예. 윤석열 정부에서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거 단계에서 예. 대선 단계에서 이제 공약화를 한 적이 있잖아요. 250만 호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충북의 전체 가구 수가 약 70만 호입니다. 네. 우리 충북의 가구 수가. 그러니까 충북의 가구 수보다 한 4배 가까이 네. 뭐 이렇게 돼야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주택 공급에 대한 결정적인 예를 들어 예. 몇 기 신도시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그 6일 그 부동산 대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그 소위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 보통 부동산 그 시장이라 할 때 주택 매매 시장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임대차 시장인데 두 개는 뭐 분리됐다기보다 서로 밀접하게 네네. 관련이 돼 있죠.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거는 철저하게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임차인에 대해서 그 전세금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고금리 상품을 좀 저금리로 전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임차인에 대한 혜택과 네. 또 임대인에게는 이제 뭐 이제 보유세, 종부세라든지 이런 걸 좀 감면해주고 예. 또 보통 이제 2년 실거주 해야지 이제 예. 팔 때 양도세, 양도세, 예. 이런 면제 요건을 이제 이게 해제시키겠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좀 더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임대차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대책의 기본 골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부동산 대책은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드렸듯이 공급과 수요의 큰 줄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임대차 시장 이제 그 중에 파생된 시장의 하나입니다. 네네. 한 가지 조금 이제 좀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좀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그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 내지는 검토해 보겠다라는 건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만일에 폐지됐을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그 주택 보급률이 평균적으로 한 104%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요 공급이 거의 균형 상태에 있다는 뜻이죠. 근데 서울은 거의 소위 주택 보급률이 거의 한 4, 5% 정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주택자가 거의 한 60%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 공급 뭐 그렇지만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문제인데 이게 주택 공급은 그렇습니다. 신규로 공급하는 건 아까 250만 호를 이제 얘기했지만 이거 네네. 만들려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네. 10년의 시장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공급의 문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좀 거래를 해서 안정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공급 대책을 신규로 이렇게 저소하겠다는 거는 어차피 현실이 좀 떨어지는 거고 요 일가구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요 주택 시장 안에서 효과적으로 충격을 덜하면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생긴 게 결국은 이 지역 균형 문제에서 생겼습니다. 이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진 게 사실 서울이거든요. 예. 수도권입니다. 여기서 자꾸 규제를 하니까 이 풍선 효과로 밖으로 다 이렇게 퍼져나간 건데 결국 서울의 문제를 잡다 보니까 이 지방이 결국 애매하게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은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이 어디냐면 부동산이었습니다. 예. 이건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는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만일에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굉장히 동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서프라임 머기지 사태도 그렇고 일본의 부동산 폭락 사태도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큰 교훈을 이제 얻었는데 이게 일시적 이번에 얘기한 그 임대차 대책만을 가지고 네네.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다루기는 아직은 예. 아주 시작 단계다. 그래서 예. 제가 알기로 한 7, 8월 경에 예.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 수요 공급 정책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뭐 박 교수님도 이제 뭐 첫발 네. 하나 나왔으니까요. 이제 그런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다른 분들 혹시 충북 지역에 미치는 영향? 예. 네, 전체적으로 그 임대인, 임차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사실은 공급 측면 부분에서는 충북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적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미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서울에 지금 그 고덕 그 재개발하는 부분에서 네. 공사가 막 멈추고 예. 그 큰 분쟁이 일어날 그렇죠. 정도로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런 분쟁이 심한데 우리 중북 지역에서는 기존에 이제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만 이제 건설업 좀 더 시행이나 분양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건설업도 활발하게 가고 지역 경기도 살고 이런 측면으로 보면 이제 일부 그 혜택은 있을 수 있는데 고분양가 심사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충북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 네네. 충북도 하나 특이점은 올해 분양가에 있어서 분양가 평균 액수가 970만 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청주 지역 같은 경우에 기존 불과 한 이거 조정 지역 될 때 800만 원대 선 밑에 있던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시장의 이제 반응을 보면 사실은 지금 요 6.21 대책이 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이 시작 단계에서의 시장의 평가는 상당히 냉혹한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대선 과정에 공약을 거치고 물론 저도 이제 참여를 해서 좀 강하게 그때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획기적으로 하겠다. 예. 임대차 3법을 아예 폐지해버리겠다. 예, 예. 등등을 공약을 했는데 인수위를 거치고 또 다시 이제 취임해서 실무 단계로 오면서 임대차 3법의 폐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이제 재검토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반응인데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공급에 대한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미국하고 일본을 보면 매년 우리가 올해 차후년도에 예상되는 부족 호수가 몇 호 정도 된다라고 하면서 매년 초에 그 로드맵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네. 한국도 그런 식으로 뭐 장기적인 것도 있지만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좀 사람들에게 기대 가능성, 안정성 이런 걸 주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6.21 대책 하나 갖고 네네, 평가하기 좀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이르다.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뭐 정책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분야의 정책과 다르게 부동산 정책은 조금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는 걸 좀 네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요소가 좀 강조가 되다 보면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 못하는 경우가 종종 봐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시장에 관련된 그리고 어떻게 시장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전반적인 경제 얘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뭐 다 월급 빼고 다 높습니다. 고물가에, 고금리에, 고유가에 참 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충북 경제 향후에 어떻게 전망들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결같이 이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제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 조만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 그렇지만 뭐 눈앞에 닥친 재난을 극복하는 게 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풀었고 그래서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겨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조금 이 속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약간만 인상시켜도 해결이 되는 네네.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공급망의 교란이 예. 생겼다는 겁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글로벌 있었죠. 예. 공급망이 망가졌다든지 이렇게 공급 측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이제 이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침체되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충북의 경우가 이제 어떻게 될 건가라는 예. 건데 이걸 제가 한번 이제 과거의 그 추세를 한번 쭉 살펴봤더니 1998년도, 2008년도 이때가 이제 이 IMF 외환 위기하고 이제 세계 금융 위기 상황인데 이때에 보면 세계 경제는 한국 경제가 이 마이너스 성장이나 경제 침체됐을 때보다 충북은 더 빨리 침체됐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 회복 단계에 갔을 때는 다른 데 회복하는데 굉장히 더디게 회복이 되는 특징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빨리 가라앉고 늦게 뜬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소규모 경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취약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거는 뭐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민선 5기가 출발하면서 민선 5기부터는 모든 자원을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전부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 규모가 이제 많이 커졌어요. 예.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외부적 충격에 상당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적 충격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발 이런 재정의 네네. 위기를 좀 견뎠고 그리고 이제 이 한국 경제 좀 위축할 때도 우리는 조금 견뎠습니다. 2020년만 해도 한국 경제 마이너스 됐을 때 우리는 플러스 경제로 돌아섰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제 우리 충북 경제가 세계에 위축됐을 때 물론 충격은 큽니다. 침체될 거지만 충격의 정도가 조금 과거보다 좀 덜할 거다.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 예측을 해봅니다만은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충북이 1인당 GRDP 순위로 따져보면은 17개 시도에서 5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1인당 그 소비로 따지면은 1인당 개인 소비로 따지면은 약 1,515만 원 정도인데 17개 시도에서 17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해 주냐면 이 생산 능력은 굉장히 많았는데 사람들이 개인 소득으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개인 소득에서 소비력이 굉장히 작다는 뜻입니다. 이 소비력이 작다는 건 시장이 작다는 뜻이에요. 예. 이 시장이 작을 경우에 외부 충격이 생기면은 시장에 취약한 계층들이 제일 빨리 타격을 받습니다.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예. 기타 사회 그 취약 계층이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용 문제는 되게 후행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하면 금방 고용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대개 시차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만약 고용 감소까지 이루어지면은 이게 이 취약 그 노동계층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자영업자들이든지 이런 계층들이 서비스업에 네. 타격을 받게 되면은 그때 이제 총량으로 보면 충격이 적어도 예.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건데 아마 부동산도 여기에 관련돼 있을 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경제 전체적인 그렇습니다. 규모에서 총량 성장을 규모로 했습니다만 견딜 수 있는 힘은 이제 커졌다고 예,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네, 내부적 실질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네, 그 지금 이제 막 나온 뉴스에 보시면 6월 말 그 소비자 물가 미국이 이제 9.1% 상승해서 예, 굉장히 무려 41년 만에 예. 최악으로 이제 올라갔다. 대한민국도 지난 그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6%가 이제 상승하면서 24년 만에 이제 최고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가. 예, 예. 우리 충북으로 보면 고물가는 다 뭐 충북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충북의 물가 상승률도 전국 평균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이 아주 재미난 구조를 갖고 있죠. 원장님 계시지만 충북 3% 인구인데 대한민국 경제 GRDP에서 차지하는 건 약 3.7% 정도 되죠. 이중 구조로 돼 있죠. 큰 대기업과 네. 협력업체 이런 구조와 또 거꾸로 자영업, 영세 자영업자 비율로 보면 전국 평균보다 약 3% 가까이 높더라고요. 예.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기업 위주로 되는 부분은 이 고물가, 고환율 이런 거에 오히려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은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고물가에는 아까 자영업 이런 부분이 또 해서 굉장히 생활은 어려워질 수 있고 예. 이런 아주 양쪽에 양극적인 특히 대기업 위주로 된 부분은 역외 유출이 또 많이 됩니다. 충북에서 네, 그렇죠. 아까 이제 소비 충북이 예. 적다고 했는데 역외 유출 비율이 24% 정도 돼서 대전, 충남에 이어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역외 예. 유출 자체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런 고물가, 고금리 이런 상황들이 충북의 일반 우리 개인, 충북 그러니까 도민들,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크다. 기업들은 오히려 수출 위주로 많이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뭐 당분간 괜찮을 수는 있다. 네네. 그러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우리가 버틸 체력이 있다. 예. 상공회의소 회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 개인 충북 예. 도민 시민들은 상당히 삶이 뻑뻑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방어적으로 네네. 모든 자산 운용이라든지 개인의 그 재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어적으로 해야 될 시점입니다. 예.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두 분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네. 네,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3구로 인해 가지고 경제 상황이 나빠질 거는 자명해 보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저는 뭐 부동산 쪽이니까 부동산을 조금 말씀드리면 어쨌든 긴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북 지역도 아직까지 뭐 조정 대상적으로 있고 또 네네. 부동산 시장이 점점 나빠질 것도 확실하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역 경제에 있어서 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꽤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어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대출이라든지 대출이자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가계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융시장도 결국은 뭐 주식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코인 투자자들도 뭐 거의 이제 패닉에 가까운 지금 상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참 안 좋은 상황인데요. 좀 방어적인 뭐 말씀하셨고 긴축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들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덧붙이실 말씀들이 있을까요? 예. 아, 정 네. 회장님. 사실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뭐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경기 변동이라 그랬을 때 경기 변동은 굉장히 순환적입니다. 예. 이게 경기가 호황이 됐다가도 불황이 되고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네네. 있는데 우리는 늘 이런 호황 국면에만 있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심리가 아무래도 그렇죠.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 경기 변동을 이렇게 촉발시키는 요인들은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실물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경기 변동이 생겼는데 요즘 자꾸 이렇게 금융 쪽에서 뭔가 충격이 생겨서 이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금융 쪽의 충격이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금융 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네네. 생기는 건데 이때 이제 이 금융 자산 중에서도 특별히 실물하고 그렇게 많이 연동이 안 되는 이런 금융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파생금융상품이라든지 예. 코인이라든지 이런 건 실물에 관계도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규모를 크게 나가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서 이런 버블 상태에서 예. 폭발해 버리면은 이게 실물에도 굉장히 크게 타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그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기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돈이 가장 가치 있다. 이게 그 어떤 투기적 목적으로 이 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사서 하는 것도 단기간에 소득을 버는 것보다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이 노력을 해서 이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다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 실제로 이게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예, 세계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또 주변의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으냐. 한번 항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부동산 실소유자분들도 지금은 조금 한 호흡만 좀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연준에서 약 3.4, 많게는 4.0까지 기준금리를 예고를 하고 예, 예.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한민국은 그보다 항상 선제적으로 0.5 정도는 더 높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의 그 대출 금리, 이자 감당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힘들 거기 때문에 한 스텝만, 한 호흡만 더 실소유자들도 좀 참아주면 좋겠다. 주식이라든지 각종 이제 투기성의 어떤 그 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역시나 지금 이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역산해 보면 9월쯤이면 이 급변동성을 어느 정도는 안정화를 미국도 시켜야 됩니다.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쪽은. 그렇다고 보면 아마 급변동성이 정점에 달하는 게 9월쯤일 거다. 그쯤까지 방망이를 짧게 잡고 호흡을 아주 단기적으로 하면서 조금 인내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운용을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해야 될 거다. 가상자산 하는 분들은 지금 정부에서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를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 내지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시에 올리는 것처럼 IPO라고 그러죠. ICO, 코인 시장, 발행 시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새로 규제 완화, 또 규제를 새롭게 하는 거 이런 제도를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루나 테라 사태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약 시세의 45%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금 약 2만 달러 밑으로 왔다가 지금 2만 1,000달러 뭐 이렇게 막 하고 있죠.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가상자산을 운용하신 분들은 최소한 이 9월 달 급변동이 멈출 때까지 조금 더 참고 보셔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결론 내리면 한 호흡 죽이면서 다 보수적 방어적으로 운용을 네. 하시면 좋겠다. 예. 네. 아까 박 교수님은 긴축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 전 분야에도 조금씩 지금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박 교수님 혹시 뭐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지. 네, 예.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근데 실물 자산 같은 경우는 어떤 가격 변동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제 매월 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생길 네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또 가격 자체의 하락폭을 본다면 저는 뭐 과거에 일본이라든지 뭐 폭락했다든지 뭐 버블이 꺼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예. 부분들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조정이 되겠죠. 하지만 그 조정되는 수준 자체가 예. 과거의 정상적인 가격 상승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보다 조금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가격이 정상적인 선에 근접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는 지점까지 오는 시간이 다만 지금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본처럼 폭락을 해가지고 아주 큰 사회 문제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신규 공급 자체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거지만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될 겁니다. 그 얘기는 가격 하락폭도 어느 정도 하락이 되지만 그게 우리가 뭐 급하게 하락을 네네. 하고 뭐 경착륙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유를 가지고 예. 조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면 괜찮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정 원장님의 예측하고 조금 이제 또 다른 그렇습니다. 뭐 네. 평가를 좀 해주셨어요. 예. 부동산은 뭐 확실하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대표적인 미국 주식들이 한 30, 40% 이상 떨어졌잖아요.
부동산은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네. 요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가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역시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 변화가 또 이제 충북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뭐 영향이 있으리라 보시는지 또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 대표적으로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 공조를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예. 근데 부울경 메가시티 꺼내서 보시듯이 그 공조 협조가 지지부진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KTX 세종역 신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 선거 직후에 막바로 이제 인근 지자체들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 공조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광역철도, 청주, 시내 통과, 도심 통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낼지 이런 부분에 네. 좀 더 방점을 찍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지사 새로 취임하셔서 1호 공약으로 이제 이름도 어렵습니다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북이 이제 790여 개의 호수와 저수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문화 콘텐츠, 스토리가 이제 같이 버무려져서 새로운 관광 자원, 관광 산업 및 어떤 고용 창출 이런 것까지 같이 가자고 하는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들이 참 말처럼 실제 실행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예. 그 부분을 그래도 또 아마 4대강의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1호 사업인 만큼 이런 거를 좀 더 쉽게 풀어서 네. 단계적 지역별로 잘 해결해 나가는 게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도 관련해서 혹시 덧붙이실 의견 있으신가요? 예. 예. 정은 대표님. 사실 민선 5기에서 7기까지 그 전임 지사님의 12년간을 그 네. 도정 업무를 했습니다. 12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일관되게 이제 경제 정책이라는 걸 쭉 해왔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뭐 공과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경제 규모를 굉장히 높여왔다는 거는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이고, 경제 규모를 이렇게 총량을 늘렸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몸에 뼈대를 키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뼈대뿐만 아니라 살도 좀 있어야 되고 혈액 순환도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채워야 될 과제가 이제 우리 새 이 민선 8기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정책이 외부에서 이렇게 기업을 유치해서 이 성장을 시키는 전략이었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있는 기업들을 잘 내생적으로 순환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순환 체계를 만들어서 내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도민의 이제 경제 성장이 도민의 삶의 질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바꿔나가는 게 하나의 과제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가 뭐 긴 시간, 짧은 시간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마무리 발언, 못다 하신 말씀들 들으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박 교수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걱정했던 게 6.21 대책이 나올 때 과연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예. 어떤 단편적인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큰 틀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 정부에서는 그러한 시장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저는 조금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급하게 잘못 껴진 단추를 급하게 또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은 첫 단추는 잘 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급하게 또 단추를 끼다 보면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룰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시장과 소통하고 또 시장이 주가 되고 정책이 단지 서포트하는 그런 어떤 부동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 네네, 고물가, 고금리, 뭐 고환율 등등에 있어서 그 개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이 참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개인의 영역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또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또 번질 기운이 있고 하는 것까지 감안해 보면 소상공인 분들의 그런 고충도 또 뻔히 예상이 되지만 결국에는 개인들이 다 마지막 순간에 의사결정을 해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제도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방어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기회가 올 때 다시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 원장님. 네. 지금 뭐 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저희들이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좀 인내하면서 이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는 성향보다는 조금 침착하게 네. 한 템포 쉬어가면서 이렇게 투자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 중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계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층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지자체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또 그리고 경제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분야가 될 것 같은데요. 모쪼록 이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새 정부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장기적이고 좀 현실적인 대책들이 마련이 되기를 바라면서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